오리엔테이션 요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0강까지 있는데요. 요번 심화반은 뭘 테마로 하냐면은 2번 물건 위주로 할 겁니다. 2번 매각 물건 유형 1, 2, 3, 4 중에서 2번 물건 유형으로 할 거예요. 아마 생소하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2번 물건 유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진행을 하고 또 제 실전 사례까지도 곁들여 갖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수업 내용은 한 2시간 30분 수업을 하는데요. 질의응답을 뭐 한 30분, 대략 한 30분 정도로 질문 답변을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요 제한된 그 2시간 반 동안에 뭐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쌓기가 어렵거든요. 그 외에서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 학습의 방법은 매각 물건을 자꾸 찾아내고 그러니까 투자성 좋은 물건을 찾아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분석을 제대로 다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거리를 좀 갖고 오셔갖고 같이 계속 체크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 심화반에서는 2번 물건 유형을 위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2시간 수업을 2번 물건 유형으로 하되 또 기본적인 사항을 계속 복습을 할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경매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이라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복습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복습해야 될 이 기본 사항이 뭐냐면은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 이거예요. 이거 계속 부단히 계속 반복해 갖고 몸에 익혀야 돼요. 그리고 뭐 물건과 채권의 구별과 그 내용이 있죠. 물건의 내용, 채권의 내용, 성질, 또 물건의 종류, 채권의 종류. 이거 모르면은 부동산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 특히나 경매, 또 NPL 그 채권 투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항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또 권리의 속성상 돈 권리가 있고 안 돈 권리가 있다. 또 안 돈 돈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기본 사항인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관계. 이거를 알아야 뭐 법정 지상권이나 뭐 대지 사용권의 성립 시기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경매를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관계를 모르면. 또 기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파란색 쳐진 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색을 입혔을까요? 유튜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유튜브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설명한 1년 후에 내용이에요. 뭐 1년 전에 이것도 있고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전에 기초반에서도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1년 후에 일단 연락도 안 되고 유튜브에 있는 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링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특히나 그 채무 이윤숙님은 한번 침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그러면 되실 때 한번 강제 이렇게 이행 청구권이 들으시면 좋을 것 되는 같아요. 겁니다. 돈을 이제 강제로 현금화 시키든지 해갖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물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실전 위주의 학습의 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골자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프린트물. 근데 이거는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릴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에도 이제 올리니까 이제 곧 이제 2강 앞으로 할 때 그 전에 또 올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그 한번 그 분석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론 강의는 뭐냐면은 우리 그 교재 있잖아요. 교재가 기존 교재하고 이거하고 뭐 차이는 없는데 좀 보기 좋게 압축해 갖고 또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재를 여기서 펼쳐 가지고 오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는데 중요한 사항은 제가 뽑아 가지고 같이 복습 차원에서 보고요. 그때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그 교재 그 챕터에서 관련성 있는 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교재는 정말 엑기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되신 분은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래서 이론 강의로서의 보충은 교재로 하고 실전 위주의 학습은 프린트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기초부터 복습의 의미로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울러서 이제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이제 우리 반은 심화 반이에요. 전까지는 기본에 충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응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 이 경매는 어떤 그 정형화된 커리큘럼은 없어요. 정형화된 커리큘럼은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체계화 시킨 게 저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 교재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어요. 왜? 실전하고 또 동떨어지니까. 약간의 뭐 실전도 있지만 실전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 교재가. 그러니까 또 실전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그 이제 학습 내용은 이 토지만의 경매,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경매에 안 나오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을 때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거든요. 토지만의 경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설명 드리기 전에 복습 한번 해보죠. 뭐를 하냐면은 매각 물건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는 뭐를 파느냐? 법원에서 뭐를 파느냐? 부동산을 팝니다. 그죠? 부동산. 매각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다. 근데 부동산은 종류가 뭐가 있느냐? 간단히 분류를 하자면은 건물하고 토지가 있다. 건물을 팔 수도 있고 토지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토지 건물 다 합쳐서 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매에 뭘 팔겠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별로 한번 따져보니까 4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4가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토지만 파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예를 들면요. 답. 그리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토지만 이렇게 파는 경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가지로 유형을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긴 있는데,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 건물은 안 팔고 토지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죠?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뭐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만 경매에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토지만이에요. 토지만. 이거는 그냥 나대지니까 그냥 토지를 파는 거고, 이건 토지만. 제시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제시 건물이 있다. 그리고 이 거꾸로도 있어요. 건물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보고라 그랬죠. 보고. 맛있는 보고인데 잘못 먹으면은 보고알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보고 물건이에요. 보고 물건. 이거는 토지는 안 팔고 건물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건물 소유자가 채권자로부터 경매당한 거예요. 토지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이 건물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건물만 경매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팔고 토지도 팔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은 건물만. 제시의 토지겠죠. 제시의 토지. 그리고 이거는 토지 건물.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끼리 약속인데 이렇게 분류하는 책도 없고 시도도 없어요. 그냥 제가 시도를 한 겁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고 우리 하자고요. 왼쪽을 1번, 이거 2번, 3번, 4번 물건이라고 하자고요. 4번. 어느 경우에는 익숙해지니까 뭐 번호만 쫙 얘기해도 벌써 현금화 절차까지 머릿속에 1분 내로 나온단 말이에요. 익숙하게. 지난번 수업에서는요, 4번 물건을 위주로 했습니다. 4번 물건. 이 4번 물건은 요 건물하고 토지를 한 사람이 받잖아요. 한 사람이. 그 경매 매수인을 우리는 그냥 약속을 하자고, 피라고.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한 사람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받으면은 토지 건물주 사이에 어떤 분쟁은 없죠. 분쟁은. 다만 이제 뭐 이 안에 있는 임차인을 몰아내는 일이 이제 생기죠.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요 정도를 해결하고 우리 이제 전 시간에는 이걸 위주로 했어요. 1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사람이 받는 거죠. 한 사람이 받으면은 그냥 사용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2번하고 3번은 이걸 받으면은 기존의 건물주하고의 법률 관계가 생겨요. 뭐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겠죠. 갈등 관계가 생겨요. 또 이걸 받으면은, 건물을 받으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또 어떤 법률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물건은 머리 아프니까 사람들이 일단 한 50%가 쳐다도 안 봐요. 그럼 누가 보느냐?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요령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또 많이 하죠.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100원짜리가요 50원까지 떨어진단 말입니다. 또는 뭐 40원. 그렇게 떨어지니까 나중에 그걸 받아가지고 100원의 가치로 팔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잖아요. 경쟁도 별로 없고. 근데 이거는 재산 가치도 있고 편하겠죠. 요 안에 있는 점유자만 몰아내기만 하면. 그런데 이걸 몰아내기만 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원짜리 물건이 95원에 써야 뭐 매수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95원에 받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내모는 것도 하고 신경도 쓰고 해갖고 뭐 조금 남기면 다행인데, 또 요즘에 경기가 막 요동치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95원에 사가지고 보니까 뭐 8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그리고 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하면 상관은 없는데 투자성으로는 머리 아파요. 이게 세금 문제도 있고 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요즘에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투자를 이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꼭 이것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도 뭐 이제 더 다른 하자가 많으면은 이것도 싸게 받을 수는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사본 물건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못 기재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만 놔둘까, 법원에다 연락을 할까 고민하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기재가 잘못되면 무슨 사유가 돼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죠. 기껏 해갖고 받았는데 나중에 불허가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랬더니 변경이 됐어요. 뭐가 나오면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변경이 지금 돼갖고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진 않고 지금이 한 64% 정도예요. 64%. 한 번 더 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연기가 됐나요? 연기가 아니라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가 한 번 또 늦어지겠죠. 예.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받아갖고 불허가 되면은 아주 힘 빠지거든요. 지금 용어 중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용어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연기하고 변경하고. 사실 저도 법률사무소 다니면서도 이거 잘 몰랐어요. 어떨 땐 변경이라고 하고 어떨 땐 연기라고 하고 뭐 이런 말을 혼용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변경은 이제 기일을 변경한다는 건데 기일 전에 신청하는 거예요. 기일 전에 신청하는 거예요. 연기는 기일 당일날 미루는 거예요. 기일 당일날 미루는 거. 그러니까 매각기일이 오늘이다. 오늘인데 오늘 다음으로 미루겠다 그러면 연기예요, 변경이에요? 연기. 그리고 오늘이 1월 9일이니까 1월 15일 날 매각기일이 있는데 오늘 1월 15일자를 더 미루겠다. 그러면 뭐예요? 변경 신청이에요. 변경 신청. 당일날 미뤄 주십시오는 연기 신청이고 그 전에 미뤄 주십시오 하면은 변경 신청. 뭐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1번, 2번, 3번, 4번은 어떻습니까? 구별이 어렵지 않죠? 자, 1번 물건 그러면은 그냥 나대지 토지 있는 물건. 그 2번 그러면요.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가 나오는 거. 3번은 거꾸로 건물만 경매가 나오고 토지는 아닌 거. 4번은 토지 건물 다 나오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은요. 건물은 잘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건물은 뭐 여러 가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을 구별한다 그랬죠.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을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물의 성질과 집합 건물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한 10분만 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 복습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일반 건물, 집합 건물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신다 그러면은 이 교재에도 있고요. 이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아까 링크 걸어둔 거 있죠? 거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원래 우리나라 법제에서 부동산 법제에서요,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형태로 있지만 등기부가 각각입니다. 각각. 이거 한 개, 물건 한 개, 이거 물건, 이거 두 개.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 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한 개의 물건이에요. 한 개의 물건. 이 한 개의 물건은 소유권 거래단이에요. 한 개의 물건. 여기에 무슨 뭐 칸막이가 있고 층이 있고 그래도 일단 원칙적으로 전체 그 일동의 건물 전체가 한 개의 물건이에요. 한 개의 물건이고 그거를 한 개의 거래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등기부 하나가 거래 단위거든요. 소유권 거래 단위. 이게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그 토지하고 일반 건물하고는 물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건물, 일반 건물과 토지와에서는 물건이 지금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제 1970년 후반, 1980년부터 아파트가 엄청나게 서울에 들어섰죠. 1970년 중반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보 회장이 그 아파트 시행 사업 해갖고 떼돈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트가 막 한 동에 90채가 있는데 각각 칸막이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원래 한 동이 한 개의 소유권 거래단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집합 건물이 이제 많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지어지니까 이제 집합 건물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외형은 똑같아요.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다 각각 9개죠. 9개가 다 그 구분해 갖고 소유권 거래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뭐라 그러냐면 구분 건물이라 그래요. 구분 건물. 요거는 전체를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등기부가 몇 개가 될까요? 등기부가 9개가 존재합니다. 9개. 소유권 거래 단위가 구분 건물 기준으로 거래를 하니까 9개가 되고. 그래서 요 일반 건물 표제부는 그냥 일동 건물 표시만 하면 돼요. 일동 건물의 표시 전체를 다 하면은 돼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집합 건물은 이걸 101호라고 할까요? 101호? 101호 집합 건물 등기부를 띄워 보면은 표제부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표제부에 제가 여쭤볼까요? 일동의 건물 표시는 당연히 돼 있고 일동 건물 표시 이것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돼 있으면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일동 건물 중에서 구분된 건물이 뭐냐 이것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동 건물 표시. 그다음 요 일동 건물 표시에 대응하는 토지 있죠. 토지. 그래서 이걸 대지권 목적인 토지라 그래요. 목적인 토지. 집합 건물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
대지권 목적인 토지. 그러니까 큰 건물, 큰 토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101호가 기재가 돼야 돼요. 101호. 101호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전유 부분 표시. 전유 부분 표시. 그리고 101호는 대지권 목적 토지를 다 소유할 필요는 없고, 이거 안분해 가지고 일정 지분은 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그 건물 비용만 주고 토지는 공짜로 사용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101호에 적정한 지분을 가져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대지권 표시라 그래요. 대지권이라 그러고 대지권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집합 건물이면은 이렇게 1, 2, 3, 4가 표제부에 다 쓰여져야 돼요. 다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네 가지. 잘 이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형태냐면 1번하고 3번만 표시된 집합 건물도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토지하고 결합이 안 돼 있는 형태죠. 2하고 4하고 결합이 안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만 표시된 집합 건물이 있고요. 1, 2, 3으로 된 집합 건물도 있어요. 1, 2, 3. 왜 2가 들어갔나? 왜 2가 들어갔습니까? 2가 들어간 이유는 이 9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다른 나머지도 그냥 당연히 들어가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1, 3 형태는 9개가 다 대지권 등기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 2, 3은 어느 일부는 대지권 등기가 됐고 어느 거는 대지권 등기가 안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형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물만 포함되는 겁니까? 건물만입니다. 건물만의 표시예요. 1, 3으로 표시되어 있다면은 토지까지 합체된 게 아니에요. 1, 2, 3도요. 2가 큰 토지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상 그 대지권 목적 토지를 기재한 거지 대지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 3 형태나 1, 2, 3 형태는 다 뭐예요? 건물만의 형태예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체된 형태는 뭐냐? 1, 2, 3, 4라 그랬죠. 이것까지 있어야 토지 건물이 합체가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볼 때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이 합체가 안 돼요. 일반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예요. 합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싱글이고 혼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싱글이고 싱글 얘는 얘대로 다른 데서 놀을 수 있고 얘도 다른 데서 놀 수 있어요. 서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주물 종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데 이거는 합체는 안 된 겁니다. 토지 건물이 합체는 안 됐어요. 합체는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토지 건물이 합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표제부에 단일하게 하나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로 표시가 돼요? 네 가지로 표시되는데 왜 네 가지냐? 1, 2, 3, 4 그 대지권 밑에 별도 등기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별도 등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토지의 그 하자 등기가 어디 둘 데 없으니까 여기다가 표시되는. 저는 이걸 찍으로 표현을 할게요. 1, 2, 3, 4 찍. 별도 등기 표시된 집합 건물이 있고 아주 깨끗한 거. 1, 2, 3, 4.
이거는 토지 건물이 합체된 겁니다. 토지 건물이 합체된. 토지 건물이 합체가 되면은 토지 건물이 이건 다 합체가 된 형태예요. 근데 찍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깨끗한 거고. 토지 건물이 합체된 경우에는 아까 여기는 싱글인데 여기는요 뭐라 그랬어요? 혼인 신고했다 그랬죠? 혼인 신고를 한 혼인 관계예요. 혼인 관계는 선장은 아무래도 한 명이어야 됩니다. 뭐든지 두 명이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어쨌든 뭐 가장이 되겠죠. 주물과 종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일반 건물에서는 주물 종물 개념이 안 나옵니다. 주인이 되는 물건, 종된 물건 이런 개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집합 건물은 합체가 되면은 주물 종물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주물 종물. 그럼 누가 주물이고 누가 종물이냐? 주물은 3번이 주물입니다. 그리고 종물은 4번이에요. 요거 있죠? 건물이 주물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지권이 종물입니다. 자, 또 주물 종물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주물 종물이라는 개념. 또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주물 종물의 개념. 예를 들면은 자물쇠, 열쇠. 자물쇠, 열쇠에서 자 자물쇠 하나만 갖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열쇠도 열쇠 하나만 갖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서로 같이 있어야지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주물이고 어느 게 종물 같습니까? 무겁고 크면은 주물이에요. 무겁고 크면은. 또 이제 가치도 아무래도 이거는 쇠 무게 갖고 재지 않을까요? 뭐 물론 이제 구조 뭐 이런 복잡한 것도 이제 가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주물입니다.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이고. 집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이제 마당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또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 물론 뭐 집 하나만 갖고도 뭐 살 수는 있겠지만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창고, 뭐 이런 것도 같이 효용을 증대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가 주물일까요, 종물일까요? 이게 주물이겠죠? 주물. 이거는요? 이거는 종물입니다. 종물. 이렇게 주물 종물 관계가 있으면은 주물 종물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첫째 무슨 효과 나오느냐? 주물 처분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주물 처분하면은 종물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처분이 된다예요. 우리가 집을 매매 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은 화장실, 창고 이거 얘기 안 해도 공짜로 그대로 오는 겁니다. 딸려서 오는 거예요. 자물쇠 이거 90원짜리 내가 샀다. 10원짜리 종물 이거 매매계약서 쓰지 않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자물쇠를 90원에 사면은 공짜로 이거 딸려오는 겁니다. 공짜로. 이게 중요하고 또 종물만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물만 처분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종물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하고 창고만 그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서 그것만 좀 팔러 왔다고. 설령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이 없어요. 왜?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주물종물은.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법에 있어서는 창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국민의 그 총의로 정해진 법을 제정해서 그 법 근거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물종물의 그 효과, 이런 거는 어느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주물종물의 개념 같은 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백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조 민법 100조 보면은 주물종물이라고 있죠. 물건의 소유자가, 이거 좀 키울까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첫째는 두 개 다 자기 소유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죠. 두 가지 다 자기 소유해야지 주물종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물쇠는, 애당초 자물쇠는 A 소유고, B가 이제 자물쇠 그 열쇠 구멍을 보고 열쇠를 만들었다. 그러면 B가 열쇠의 소유자고, 애당초 그렇다면은 주물종물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B 거를 A가 사면은 A 자물쇠, A 열쇠 소유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열쇠는 종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자기 소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 다 자기 소유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 소유가 아니면 주물종물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랬죠. 이 말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 주물의 처분에 그냥 딸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이 너무 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석을 한다면은 종물만 처분은 무효고 공짜로 딸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물 종물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또 뭐 이렇게 이론적인 거 복습할 거는 제가 해드리고 본 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2017년 15,128, 이거 링크 걸어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뭐 다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요 뒤인 경매 이거 보시고. 예. 자, 여기 뒤인 경매에서 제일 먼저 볼 거는 뭐라 그랬어요? 매각 물건을 본다 그랬죠. 매각 물건을 보실 때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통 봅니다. 여기에 뭘 파는가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 보이세요? 좀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 280 답 830평방미터. 자, 이거는 한 개
이 번호 이것도 약속입니다. 이거 한 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물건 2개면 여기 2번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 개의 토지를 판다라는 겁니다. 한 개의 토지. 지목은 답이고. 그리고 지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분. 그러니까 이 한 필지를 전체로 파느냐, 아니면 한 필지의 2분의 1을 파느냐. 이 지분은 뒤에 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흑의 지분 뭐 2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만 판다는 거고, 이거는요 한 필지 전체를 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매각 물건 유형을 떠올라야 돼요. 1, 2, 3, 4에서 매각 물건 유형 1번 아니면은 2번이죠. 그렇잖아요. 토지만이니까 토지를 판다는 거 아닙니까? 건물은 빼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은 그냥 밭만 쫙 있고 위에 뭐 건물 같은 거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2번은 뭐예요? 건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요즘 세상에, 전에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인터넷 매체가 좋아가지고 앉아서도 많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 사진을 봅니다. 사진. 자, 사진을 볼까요? 사진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섰네요. 답이라 그랬는데 아파트가 들어섰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용 승인이 안 돼 있어요. 건물이 사용 승인 되면은 대지로 바로 지목 변경이 됩니다. 사용 승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사진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둘러봐요. 이렇게 둘러보고, 빌라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멀리서 본 그 위치도면이죠. 자, 보세요. 이게 지적 계항도라는 건데, 토지와 건물하고의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도면이에요. 물론 사진도 이제 참조가 되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어떤 현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지적 계항도. 여기 있는 사진과 지적 계항도는요, 감정평가서에 말미에 다 있는데 편하게 그거만 캡처해 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금 요 테두리, 그 빨간색 테두리, 요게 매각 물건이고요. 평가 외 4층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우리가 매각 물건 분류할 때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2번은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매각에 포함 안 되고 토지만 하는 거. 사실은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이게 제일 돈 벌 기회가 많아요. 실제 서울에 제 수업 듣는 몇 분은 자기 연봉 이상을 벌어요. 연봉 이상. 근데 주로 이제 2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것만 봐서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2번이다. 이렇게 보고 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세대 주택 그랬는데, 사실 다세대 주택은요, 일반 건물입니까? 집합 건물입니까? 집합 건물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뭐 일반 건물로 보고, 다세대 주택은 이제 집합 건물인데,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알려면은 무슨 공부를 봐야 돼요? 집합 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확인하려면 무슨 공부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됩니다. 특히 그 제목을 봐도 돼요. 건축물 관리대장, 집합 건축물 관리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다시 건물, 그럼 일반 건물이에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 건물,
그럼 집합 건물이에요. 그리고 표제보 봐도 되겠죠? 표제보. 일반 건물은 하나만 표시한다 그랬어요. 일동의 건물 표시. 주소, 뭐 재료, 지붕 형태, 그다음 1층, 2층, 3층 평방미터. 이게 일동의 건물 표시예요. 이거 딱 덩그렇게 하나예요. 일반 건물. 근데 집합 건물은 어떻다고요? 네 가지. 1, 3, 1, 2, 3, 1, 2, 3, 4 찍, 1, 2, 3, 4. 이 네 가지 다양하게 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집합 건물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이제 집합 건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뭘 보냐면은 물건 명세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물건 명세서 보시기 전에 매각 물건 유형을 한번 따져보죠. 매각 물건 유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번이라 그랬죠? 지금 이 물건이요. 제시 건물이 있으니까 2번이라 그랬죠? 2번인데 중간에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뭐냐면은 매각 토지의 형태예요. 전부냐 아니면 지분이냐 이걸 표시해요. 전부라 그랬죠? 전부를 우리 그냥 기호로 좀 조잡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약속을 하자고요. 일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매각 토지가 전체 한 필지 전부를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그 다음에 만약에 지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지분은 2번으로 표시를 하자고요. 2-1- 제시 건물이 집합일 경우에는 1번 집합, 일반인 때는 2번 일반.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 나왔죠? 이건 제시 건물이 있으니까 이 앞대가리는 그냥 2번으로 하고, 자, 토지, 매각 토지 전부고 1번. 제시 건물이 집합 건물이죠? 그 1번. 그래서 2-1-1의 유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1의 유형은 매각 토지가 전체고 제시가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제시 건물이 일반 건물인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2-1-2번 유형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몇 번 하면은 익숙해지고요. 그 유형만 딱 얘기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현금화 어떻게 갖고 어떻게 된다까지 딱 몇 분 안에 그 결론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이런 일반적인 분석은 다 끝난 거예요. 통상 우리가 경매 교육을 할 때 또 보통 경매하는 사람들의 분석은 현금화 절차 분석도 인식을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인수되느냐, 법정 재산권이 발생되느냐, 이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 이후에 현금화 절차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쉬운 것만 들어가서 한 100번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홧김에 한 2번 됐는데 시세보다 높게 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집 마련하면야 상관없는데 경매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온 겁니다. 2-1-1의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여기 일단 매뉴얼이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분석할 사항이라고 나오죠. 분석할 사항. 그러니까 2-1-2번에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분석할 거는 딱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분석할 거.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딨지? 자, 요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기본적이라서 그냥 쓰지를 않았는데 이거 전에 우리가 그 봐야 될 게 경매는 오늘 요거 분석만 할 겁니다. 오늘 이거 분석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복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 어떤 하자 권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수될 것인가, 아니면 소멸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이 아주 정말 생기초적인 문제긴 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적 매매에서는 이런 하자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적 매매에서 이런 하자 권리는 절대적으로 인수합니다. 오늘도 그 제 친구가 뭐 전화 와갖고 소유권 이전하면은 근저당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면은 근저당이 그냥 자동 말소되느냐 그걸 묻더라고요. 자동 말소 안 됩니다. 그냥 인수되는 거예요. 그냥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소유권만 이전이 되는 거지. 말소 신청을 해야 말소가 되는 거지.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는데 다른 거는 자동으로 말소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매매에 있어서 절대적 인수를 하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하자 등기가 있다면 여기 뭐 근저당이 있고 여기 압류가 있고 여기 A가 소유자고 자 B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소유권 이전하면은 이 근저당이나 압류는 말소되지 않는 한 B가 인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인수되는 게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데 왜 B는 오히려 매매는 더 좀 안전할까요? 안전한 이유가 뭘까요? 동시에 항변이 있다 그랬죠. 너 그거 근저당하고 압류 잔금 치르는 날 자 등기부 한번 띄워보자. 띄워가지고 딱 보니까 근저당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내 잔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나는 그냥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예치 증명서 띄워가지고 나 지금 그 예치해놨으니까 너 근저당 압류 빨리 풀어라. 안 풀면은 뭐 페널티를 뭐 문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매매예요. 매매는 절대적 인수예요. 그런데 경매는 절대적 인수가 아닙니다. 경매는 절대적 인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소멸이고 제한적 인수예요. 제한적 인수다. 하자 권리 측면에서 경매는 제한적 인수다.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원칙은 소멸입니다. 소멸. 원칙은 소멸인데 제한적 인수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소멸된다 그랬어요? 돈, 권리, 뭐 또는 등기. 돈에 관한 등기는 소멸된다 그랬죠.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됩니다. 왜?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배당에 참가해서. 그래서 경매로 매각이 되면은 돈 등기 권리는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인수되는 건 뭐냐? 인수되는 거는 안돈 등기인데 안돈의 권리 등기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임차권 또 가처분 가등기, 소위청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도 좀 심화 학습을 해야 돼요. 좀 깊이 있게. 이해하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 못하고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이해만 하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모든 게. 세 번째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사실 이거는 인수라기보다는 매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그냥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큰 범위 내에서 인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유치권. 안돈 권리 및 등기로서의 요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여기는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지상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상권 뭐 몇 개 있는데 대개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경매하자 권리는 매각으로 인수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돈 등기나 권리는 다 소멸된다. 제한적으로 인수되는 거는 이렇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있는데 이것도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기등, 말소, 기준, 등기 밑에 이런 안돈이 있으면 안돈 등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선순위가 될 때만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돈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가 있으면은 이때는 이건 인수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가 뭐냐? 말소 기준 등기. 이게 중요하죠. 말소 기준 등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소 기준 등기.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한 부분만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소 기준 등기가 뭐냐? 가장 빠른 돈 등기. 가장 빠른, 가장 앞선, 그죠? 앞선. 뭐 중에서? 돈 등기 중에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등기를 얘기합니다. 권리가 아니고 이때는 등기라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틀려요. 근데 그렇게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돈 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등기를 말해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등기는 돈 등기 때문에 말소가 되죠. 말소가 되는데 그 말소 기준 등기가 말소되는데 그 밑에 것도 말소를 다 돼야지. 이건 말소되는데 그 밑에 안돈 등기가 말소가 안 된다라고 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소가 안 되면은 제값 주고 살까요? 말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인수된다는 의미는 하자를 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소가 안 되는데 말소 기준 등기가 있고, 말소 기준 등기는 돈 등기가 올지 안돈 등기가 올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 먼저니까. 제일 먼저 근저당을 해놨어요. 근저당 해놓고 뒤에 무슨 뭐 소위청 가등기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말소된다 그랬죠? 소위청 가등기 말소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말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원짜리가 20원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100원의 가치로 담보를 설정했는데 이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는 그 소유청 가등기 때문에 20원까지 떨어지면 온전하게 배당을 다 못 받잖아요. 그리고 얘는 모르잖아요. 뒤. 이 등기는 순위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 그러니까 뒤에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 말소 기준 등기를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지워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 지워져요. 만약에 안돈 등기가 있는데 이렇게 소유청 가등기가 있는데 뒤에 말소 기준 등기가 이렇게 왔어요. 얘는 뭡니까? 가등기를 알고 근저당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안 지워져도 상관없죠. 왜? 담보 가치가 이미 가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10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낮겠죠, 담보 가치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경매에 있어서의 하자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수가 된다. 인수되는 권리는 1. 임차권, 2. 가처분 가등기, 3. 법정지상권, 4. 유치권이다. 이것도 이제 좀 개념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심화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임차권 뭐 이 4번까지 유치권이 무조건 인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따진다고요? 말기 등을 따져서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후순위로 아무나 이렇게 걸어놨어도 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말소 기준 등기는 그 앞에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A가 소유자, B가 근저당, C가 강제경매, C는 이제 판결문 가지고 돈 달라고 이제 강제경매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돈 등기고 이것도 돈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뭐 근저당, 또 가압류, 이 정도가 말소 기준 돈 등기라 그랬죠, 제가. 그럼 여기 근저당, 이 근저당이 말기 등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왜 괜히 건드려? 뭐 이럴 거는 아니잖아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먼저 받죠? 물권 근저당, 그러니까 우선순위니까 얘가 먼저 받고 나중에 이제 국물 떨어진 걸 얘가 받습니다. 근데 통상 근저당을 하면 한 120%, 130% 이렇게 근저당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뭐 100원이 내가 받을 돈인데 120원을 근저당을 설정해놨을 때 강제 경매가 집행이 돼서 뭐 150원에 낙찰이 됐다. 그랬으면은 120원을 다 가져갑니까? 그럼요. 언제까지 이자 계산이 들어가냐면은 그 이자 계산을 다 해도 그 100원에 120원이 안 돼도 무조건 아니요. 이자 계산까지 해서 그 이자까지 원리금을 배당받는 겁니다. 그게 120% 했잖아요. 이게 120%란 말이에요. 근데 원리금 계산해 보니까 여기 수준이에요. 110 수준이에요. 그럼 요거만 배당 받습니다. 요거만. 그리고 요거 초과하면은 요게 130원인데 매각은 150원이 됐고, 근데 원리금이 130원이라도 근저당 순위로서 우선순위로서의 우선 변제권자로서의 금액은 120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120원을 받고 요 130원이라 하더라도 120원은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10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근데 배당 요구할 때 무슨 뭐
종이 쪼가리 갖고 10원 배당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뭐를 해요? 판결문, 가압류 뭐 이런 거를 제출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 10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에서도. 지금 현재 은행에서도 이것도 사실 디테일한 경매 실무이기 때문에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120%까지 돼 있다면은 거기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선 변제. 근데 그걸 초과하면요. 그 초과분은 별도의 일반 채권으로서 배당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배당 요구 기일 안에 그거를 계산을 다 해서 나 이만큼 더 오바된 거 이렇게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쭤본 거는요. 130%가 안 되고 120%를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예.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110원밖에 110원이면 충분했던 거죠. 10% 정도는 더 달려 있었던 것도 갖고 있었냐 이거죠. 그 배당표에 이제 채권 계산서 제출하라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자 계산이 되냐면은 배당 기일까지 이자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계산을 해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꼬박꼬박 뭐 이렇게 잘 주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120원을 걸어놨는데 제가 실제로 받을 거는 110원이란 말이죠. 그럼 110원만 받아야죠. 더 받으시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근저당 설정은 120원을 해놨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안 되는 거죠. 배당 기일이 정해지면은 이제 원리금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죠. 배당 기일까지. 그러면 배당 기일 보통 3일 전에 배당표가 작성이 돼요. 배당표 3일 전 이전에 뭐 한 열흘 전에 배당 기일 열흘 전에 채권 계산서 제출합니다. 배당 기일까지의 원리금. 그러면은 배당 기일 3일 전에 배당표를 작성을 해요. 법원에서. 채권 계산서 제출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120원이 아니라 얼마로 기재하겠습니까? 110원으로 기재하겠죠. 채권 계산 제출하면은. 근데 게을러 갖고 또 잘 몰라 가지고 채권 계산서 제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해버려.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법원에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배당표에 얼마로 기재가 되냐면 120원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러면 안 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든지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무자나 아니면은 그 배당권자보다 밑에 그 후순위 그 채권자가 이제 다 이제 뭐 촉각을 세워갖고 물론 채무자는 알잖아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기회는 있는 겁니다. 배당 이의를 할 수가 있어요. 120원이 아니고 110원이다. 이게 배당 이의를 배당 기일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원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형법상으로 소송 사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소송 사기. 그래서 그냥 110원 받을 거밖에 없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 때문에 제가 또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민사적으로. 그리고 고의가 있다면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의가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고의가 있다면 소송 사기조차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송 사기. 실제 은행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기네들도 의도치 않게 더 많이 배당표에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는데 그냥 FM대로 하라 그럽니다.